최은영 이모에게. 나는 엄마가 23, 이모가 45이 되던 해에 태어났다. 나이 차이 때문에 우리 셋이 함께 다니면 사람들은 이모를 나의 할머니로 여겼다. 그때는 그 나이에 할머니가 되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지만 이모는 자기 또래보다도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편이었다. 희진이 할머니시구나. 이모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정정하지 않았다. 누가 묻지 않았는데도 희진이 할머니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묻는 내게 이모는 내가 잘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답했다. 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는 우리 가족과 함께 살게 됐다. 나는 집에서 이모라는 호칭을 썼지만 밖에서는 따로 이모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모가 멀리서 나를 못 찾고 있으면 여기야 나야 하고 외쳤다. 나는 10살에 독감을 크게 앓고 목소리가 거칠어졌는데 그런 목소리 여자애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만 불러도 이모는 나를 알아봤다. 이모는 장롱 때문에 겨우 놀 공간만 남은 작은 방에서 지냈다. 옷가지가 별로 없었는데도 장롱은 방의 크기에 비해 너무 커다랬다. 이모가 소유한 옷도 우리 수준에서는 모두 고가의 물건이었다. 이모가 가장 아끼는 겨울 코트는 무려 버버리 제품이었다. 이모는 싸구려를 여러 개 사느니 좋은 걸 하나 갖는 편이 낫다고 했고 엄마는 이모의 그런 태도를 허영심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모의 차림새도 또래 여자들과는 달랐다. 이모는 무채색 옷을 입었고 짧은 단발머리를 유지했으며 늘 깨끗하게 세탁된 흰 운동화를 신었다. 왼쪽 손목에는 검은 가죽줄이 달린 사각형 손목시계를 차고 다녔다. 화장을 하지 않았다. 이모는 내 책가방과 외투도 싸구려를 사서는 안 된다며 엄마와 신랑이 하기도 했다. 실제로 나를 키운 사람은 이모였기 때문에 또 엄마가 이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기에 어린 시절에 나는 이모의 취향이 반영돼 단정한 무채색의 옷을 입고 다녔다. 나는 이모가 싫어했던 것들을 종이 한 장에 빽빽하게 쓸 수 있다. 춤추는 사람, 연예인들이 웃고 떠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연인, 짧은 치마, 길에서 노래 부르기, 껌으로 풍선 불기, 강아지를 자식처럼 예뻐하는 사람, 해픈 웃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의 태도, 술에 취한 사람, 경박한 사람. 엄마, 내가 연예인들이 나오는 토크쇼를 보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차갑게 바라보던 이모의 얼굴이 떠오른다. 기본적으로 이모는 삶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배격했다. 이모는 나를 엄격하게 키웠다. 나는 어려서 눈물이 많고 예민했는데 이모는 내 타고난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다. 내가 울 때마다 이모는 이 다음에 커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걸 원하냐며 경고하듯 냉담하게 말했다. 울고 싶으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울어. 내 방문을 닫고 울어. 징징대면서 내 기분 받아달라고 하는 거 좋은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으니까. 이모의 그런 양육 태도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의 나는 안다. 이모의 태도가 감정적 방임에 가까웠다는 것도. 하지만 나는 이모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판단은 너무 쉬우니까. 나는 그런 쉬운 방식으로 이모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이모는 결코 내 볼에 뽀뽀해주거나 나를 꼭 끌어안아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모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았다. 나는 내 방이 있는데도 굳이 이모 방에 가서 잘 때가 많았는데 이모는 내가 베개를 들고 가며 이불을 살짝 들어올려 작은 굴을 만들어줬다. 그러고는 그 안에 들어간 내 등을 손바닥으로 살짝 토닥였다. 그것이 이모가 내게 보여준 최대치의 애정 표현이었다. 매일 아침마다 이모의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모보다 늦게 일어난 내가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음악을 들으며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는 이모의 모습이 보였다. 이모는 주로 황토색 양장 커버의 세계문학 전집이나 삼국지 같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 쓴 책을 읽었다. 나도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된 이후로는 커다란 장롱에 등을 대고 이모 옆에 앉아 책을 읽었다. 학년이 올라갔을 때 이모는 내게 더는 어린애가 아니니 수준 있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말에 그림이 적게 들어간 책과 글자 크기가 같은 어른 책을 골라 읽기 시작했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그래도 이모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 나는 좋았다. 그 무렵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애썼던 적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그 애를 기쁘게 해서 관심을 끌 수 있을지 궁리하는 내게 이모는 이렇게 말했다. 희진이 내가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너 여자애야. 사람들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널 두려워하게 하는 편이 훨씬 좋은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어린이 된 지금 나는 그 말을 종종 떠올리곤 한다. 이모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바람을 나에게 흘리듯 말하곤 했다. 나는 이모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도 알았다. 내가 얼마골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이모는 내 손을 잡고 시장에 데리고 가서 괜히 이야기했다. 희진이가 반에서 혼자 100점을 맞아서요.
네, 얘 혼자요. 얘가 보통 애가 아니거든요. 그런다니만 이모는 내게 먹고 싶은 주전부리를 고르게 했다. 평소에 이모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달콤한 주전부리를 철저하게 금지했다. 그런 싸구려를 먹으면 건강이 상한다면서.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이모는 내게 그 싸구려를 허락했다. 우리가 아무리 한 집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모와 나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높은 벽이 있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아주 어릴 때 이모와 목욕탕에 간 적이 있었다. 이모와 배꼽 아래에 작은 배꼽 아래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때를 빌어주는 이모에게 이모는 왜 배꼽이 두 개야? 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모는 굳은 얼굴로 배꼽 아래 구멍을 가리키며 이건 배꼽 수술을 받은 자리야 라고 답했다. 그게 뭐야? 라고 묻자 이모는 그 수술을 받으면 더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라고 말하고는 다시 내 등을 밀기 시작했다. 나는 이모의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을 하는 이모의 감정만큼은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모는 슬퍼하고 있고 그 슬픔은 내가 알지 못하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모는 어린 나를 이곳저곳에 데리고 다녔다. 그중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순간이 있다. 엄마와 이모의 사촌 언니 환갑잔치 날이었다. 노래방 기계가 설치된 넓은 연회장에서 한복을 입은 사회자가 노래를 부르고 손님들이 다 같이 춤을 췄다. 손님들은 술에 취해 소리 지르듯이 말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번잡스러운 분위기. 나는 이모가 그런 상황을 가장 싫어한다는 걸 알았다. 내가 이모가 골라준 회색 모직 원피스를 입고 접시에 음식을 깨작대며 먹는 동안 사회자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건네며 노래를 시켰고 다른 사람들은 노래에 맞춰 춤을 췄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사회자가 입을 열었다. "아직 안 부른 분이 있으실까요?" "저기 내 사촌 동생." 이미 불쾌하게 술이 취한 환갑잔치의 주인공이 이모를 가리키더니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가져와 말을 이었다. "수키야 언니 환갑에 노래 한 곡 해다오." 이모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누이 그러지 말고 한 곡 좀 뽑아줘요." 오천 아저씨도 큰 소리로 청했다. 나는 이번에도 이모가 거절하리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화를 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모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앞으로 나가더니 사회자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래방 반주가 깔렸다. 이모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노래했다.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말을 멈춘다. 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며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베이지 않고 저녁 넓인 하늘만 눈에 차누나. 나는 이모가 노래하는 모습을 그날 그곳에서 처음 봤다. 밝은 조명 아래서 이모의 얼굴 주름은 도드라졌고 몸집은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다. 이모의 작은 목소리는 커다란 반지 소리에 묻혔고 곧이어 사람들의 대화 소리에 가려졌다. 그래도 이모는 단지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무표정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노래 부르는 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모를 응원했다. 이모가 노래를 마치자 노래방 기계에서 요란하게 팡파르가 울렸고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이모가 자리로 돌아오자 노래를 권했던 오촌 아저씨가 우리 테이블로 왔다. 그가 엄마 옆에 앉는데 술 냄새가 훅 끼쳐서 나는 덜컥 겁이 났다. 너도 참 오랜만이다. 애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아저씨한테 인사드려야지. 엄마의 말에 나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수키 누이가 너를 키우고 내 딸까지 키우는구나. 이러기가 쉽지 않다. 너도 알겠지만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엄마의 귀가 붉게 물드는 모습을 나는 불안하게 지켜봤다. 누이 나는 그래요. 그가 이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이 들어서 낙이 뭐가 있겠어요. 그저 자식들 장성하는 거 보고 손주 새끼들 귀여운 거 보는 거 그게 낙이지. 그래서 누이를 보면 내가 마음이 그래. 그랬니? 이모는 짧게 답하고 물을 마셨다. 이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가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려 말했다. 누이 인물이 고와서 걔가 하려면 얼마든지 했겠지만 너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게지. 누이가 너를 딸처럼 키웠듯이 너도 누이를 어머니다 생각하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이모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고 그 바람에 젓가락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다. 시끌벅적하던 옆 테이블 사람들이 우리 쪽을 쳐다봤다. 너는 입이 문제라 했지? 이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짓거리는 그 입이 문제라고. 누이 큰 소리로 내가 싫다. 내 자리로 돌아가. 큰 소리 내기 싫다. 내 자리로 돌아가. 그가 돌아가자 이모는 내키는 입술을 닫고 지친 표정의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다. 걔가 짖었다고 생각해. 나는 이모가 그 정도로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했다. 집에 돌아와 아빠 책장에서 국어사전을 꺼내 개가라는 말을 찾아봤다. 오촌 아저씨는 이모가 개가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엄마를 모른 척 할 수 없었다고. 개가의 사전적 정의는 이랬다. 출가한 여자가 이별 또는 망부로 인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일. 나는 출가와 망부라는 단어까지 찾아보고 나서야 개가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이모 인생의 큰 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건 그 순간부터였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취직한 엄마는 두 번의 이직을 거치고 결혼할 즈음 화장품 회사 총무부에 들어갔다. 엄마는 사무실 바닥에 양수를 쏟았다. 그러고도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에 진땀 흘리며 남은 일을 처리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궁문이 5cm 이상 열려 있었다. 내가 태어난 날 많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 바람에 입원실이 부족했고 의사는 그나마 상태가 나아 보이는 엄마에게 퇴원을 요청했다. 엄마는 나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근했던 복장 그대로 퇴원했다. 한겨울에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서 엄마는 이모에게 산후조리와 내 양육을 부탁했다.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자연스레 직장에서 정리되는 것이 관례와도 같았는데 엄마의 회사에서는 출산 후에도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아빠 또한 엄마가 계속 일을 하길 원했다. 엄마는 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만 회사에 다니기로 했고 이모는 살림을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앞, 엄마와 아빠가 항상 바빴기 때문에 나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이모와 함께 보냈다. 말도 이모에게서 배웠다. 내가 재밌다, 무섭다, 행복하다, 예쁘다, 나쁘다 같은 언어를 쓰기 시작하기 전에 그런 관념을 형성한 바탕으로 이모의 세계관과 해석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모가 예쁘다고 말하는 것들의 특징을 내 안에서 관념적으로 구성했고 이모가 나쁘다고 하는 것들을 특징 또한 그렇게 했다. 그리하여 내가 무섭고 싫고 밉다는 말을 하게 됐을 때 그 말에는 이모의 삶을 통과한 세계관과 해석이 들어있었다. 이모는 왜 그렇게 싫은 게 많아? 왜 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야? 왜 그렇게 불평을 해? 좋은 면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모가 감정적으로 인색한 사람이란 거 알아? 때로는 마음속으로 때로는 이모 앞에서 소리내어 그렇게 말했으면서도 때로는 나는 내 안에서 내가 그토록 견디기 힘들었던 이모의 모습을 본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김포공항과 가까운 동네에 살았다. 우리 집은 아파트 3층이었는데 근처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창밖으로 비행기가 낮게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엄마 아빠는 비행기 소음이 우리 동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이모는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모는 길을 걷거나 말을 하다가도 하늘 위로 커다란 비행기가 나타나며 하던 일을 멈추고 비행기를 바라봤다. 그럴 때면 나도 조용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했다. 비행기는 흰 배를 보이며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갔다. 어려서는 비행기가 보이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쪼그려 앉아 있었다. 잘못했다가는 비행기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것처럼 느껴져서였다. 어느 정도 자라서는 제자리에 뛰면서 손을 뻗어 보았다. 내 손, 꼭 내 손으로 비행기를 잡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비행기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상상했다.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동경했다. 어린 시절 나를 둘러싼 세계는 늘 모호했다. 어른들은 내게 뭔가를 감추고 있었고 나는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나는 어른들의 대화에서 분명히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말이나 감춰진 감정의 그 진동을 느끼면서도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 이모를 제외한 우리 가족은 매해 명절과 묘사, 할머니 생신, 일가 친척의 경조사 등으로 자주 아빠의 고향에 내려갔다. 기차역에 내려 버스로 읍내까지 간 뒤 그곳에서 또다시 버스를 탔다. 아침부터 부랴부랴 준비해도 도착하면 언제나 해가 져 있었다. 할머니는 큰아버지네 가족과 함께 살았고 둘째 아버지 부부도 그 근처에 셋째 아버지 부부도 읍내에 살았다. 넷째 아들인 아버지만이 고향을 떠나 대학에 갔고 서울에 뿌리내는 것이다. 아버지는 형제들 중 유일하게 대학에 간 사람이었다. 그것도 서울대학교에. 아빠의 가족은 커다란 상에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마당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술을 마시면서 아빠가 어릴 때 얼마나 영특했는지 얘기하기를 좋아했다. 서울대학교 아무나 가나라고 누가 선창을 하며 하모여 난당긴다 하는 아들도 못 들어가는 데라 안 갑니까? 라는 후렴이 이어지는 식이었다. 그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이야기는 아빠의 결혼에 관한 것이었다. 아빠가 미스코리아 본선에도 진출한 지역 유지 딸과의 손자리도 마다하고 엄마를 택했다는 말이었다. 가족 전부가 반대했지만 착하고 순진한 막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고작 10살이 넘은 나도 그들이 엄마를 그런 식으로 깔보고 있으며 엄마가 아빠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돌린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눈치챘다. 아빠의 형제들과 그들의 아내들은 모두 동양이었고 같은 말과 문화를 공유했다. 아유 우리 순둥이 도련님 깐깐시던 서울 여자랑 어찌 사노 나는 농담을 가장한 그런 말들과 희진이 엄마가 걱정돼서 그렇지로 시작되는 걱정을 빙자한 말들 속에서 엄마가
내게 끝끝내 숨기고자 했던 우리 가족의 진짜 문제들을 알아챌 수밖에 없었다. 막내여서 다행이지 맏며느리였으면 어쩔 뻔했노. 자꾸 아가 떨어져서 웃자노. 아벤 여자가 조심성이 없어가. 여자는 항시 몸조심을 해야 하는 게야. 엄마는 웬만한 말에는 별다른 표정이 변화가 없었지만 그런 말이 나오면 얼굴이 붉어지고 사람들과 제대로 눈을 맞추지 못했다. 꼭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그런 일이 반복되던 12살의 여름밤이었다. 그날은 아빠의 출장 날이었다. 아빠는 그전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그런 날이면 우리는 밖에서 저녁을 먹었다. 아빠는 외식을 돈 낭비라고 생각했다.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왜 돈을 쓰느냐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야 외식할 수 없었다. 아빠가 출장을 가고 나면 이모와 나는 버스를 타고서 엄마의 회사가 있는 을지로로 갔다. 엄마는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가장되게 손을 흔들며 뛰어오곤 했다. 그러고는 우리를 근방의 음식점으로 데리고 왔다. 이모의 만류에도 엄마는 빈속에 술을 고집했다. 중국집에서는 고량주를, 돈가스 집에서는 맥주를, 동태찌개 집에서는 소주를 마셨다. 우리는 배부르게 밥을 먹은 뒤 서점에 들러 책과 사람들을 구경했다. 집에 돌아와 씻고 나서는 각자의 방에서 요와 이불을 가지고 나와 거실에 나란히 누웠다. 그게 아빠가 출장을 갈 때면 반복되던 우리만의 일과였다. 그날 나는 소파 쪽을 바라보며 자고 있다가 중간에 잠에서 깨어났다. 모기향 타는 냄새가 났고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선풍기 바람이 거슬릴 정도로 더는 밤의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 늦여름 밤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란하던 매미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는 애써 울음소리를 죽이면서 휴지에 조심스레 코를 풀고 있었다. 곧이어 누군가가 버튼을 눌러 선풍기를 껐다. 희진이 아빠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자꾸 전화하니까 나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그 사람들한테 신경 끄고 내 몸이나 돌봐. 내 몸? 아무도 그런 거에 신경 안 써. 희진이 아빠도.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 실린 분노가 그대로 내 마음에 전해졌다. 그러니까 너라도 널 신경 쓰란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이모는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속삭였다.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렸다. 심장 소리 때문인지 이모의 다음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더 집중해서 이모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6번? 엄마의 목소리였다. 마지막 유산은 위험했어.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내 목숨을 보장할 수 없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지. 다시는 임신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았어.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게 와서는 이모는 말을 잇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런 식으로 죽고 싶지 않았다. 의사에게 찾아가서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해달라고 했지. 그 집에서 쫓겨날 건 알고 있었어. 한동안 엄마와 이모의 숨소리, 멀리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나는 언니가 살아있어도 좋아. 언니더러 틀렸다는 사람들을 잊어. 너도 잊어. 그따위 말들. 응. 엄마 이모의 대화 소리는 차츰 잦아들면서 깊은 숨소리로 바뀌었어.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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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 그 소리가 너무 똑같아서 누구의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두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금 전의 대화를 가만히 복기했다.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과는 별개로 나는 어른들의 역동하는 감정을 마주했다는 사실 자체에 압도되었다. 그 다음 날에도 변한 건 없었다. 이모와 엄마는 전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이모는 아침을 차려서 우리에게 밥을 먹였고 엄마는 출근하고 나는 수영장에 갔다. 나는 수영을 할 때면 늘 내가 느리게 나는 새라고 상상했다. 머리와 팔과 다리에 느껴지는 물이 축축한 공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런 상상을 하지 못했다. 여러 번 코로 물을 마셨고 다리에 힘이 빠져 몇 번이고 뒤떨어지는 바람에 선생님에게 킥판으로 엉덩이를 맞았다. 코는 맵고 시렸고 한쪽 귀에는 물이 들어가서 빠지지 않았다. 한쪽 다리로 서서 뛰어봐도 소용이 없었다.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다. 이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나는 이모의 품에 덥석 안겼다. 이모는 차마 나를 안지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다가 마치 작은 북을 올리듯 두 손으로 내 등을 조금씩 두드렸다. 나는 이모를 더 꽉 안았다. 그제야 이모도 내 등판에 팔을 올렸다.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로 그러자 내 체온으로 데워진 뜨거운 물이 한쪽 귀에서 흘러나왔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우리 가족은 비행기 소음이 없는 동네로 이사했다. 24평짜리 집에서 32평짜리 집으로 이사하자 어린 내 마음에는 우리 가족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았다. 새로 살게 된 집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지 않은 새 아파트이기도 했다. 그 이사가 그 전해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 알게 됐다.
일평생 딸들에게 인색했던 할아버지는 꽁꽁 숨겨뒀던 땅을 돌아가시면서 딸들에게 상속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와 이모는 땅을 판 돈을 나누어 가졌다. 엄마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수중에 노후 자금이 남아 있었다고 말하곤 했다. 때로는 차라리 땅을 밟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수월했을지도 모른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나는 중학생이 되고 독서실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모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관둬야 했다는 말을 들은 것도 그즈음이었다. 엄마는 그 말을 하면서 내가 혹시나 실수할까 봐 알려주는 거라며 이모에게 결코 내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독서실에 돌아와 이모 방에 갔는데 이모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사하면서 이모가 새로 산 책상이었다. 더 큰 평수로 이사했지만 이모의 방은 커다란 장롱과 행거 5단짜리 서랍장, 책장에다 책상까지 들여 별로 넓어지지 않은 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이모는 스탠드를 켜놓고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모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모 뭐해? 공부.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모가 중학교를 마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들킬까 봐. 그래서 이모를 괴롭게 할까 봐 두려웠다. 이모는 돋보기를 쓴 눈으로 가만히 나를 올려다봤다. 왜? 대수롭지 않은 척 묻는 이모의 귀가 붉었다. 아니 그냥. 이모가 펜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내가 공부하는 게 이상해? 너 짝다리. 나는 다리를 바로 했다. 이모는 내가 짝다리 짚는 걸 싫어했다. 졸업도 할 거야. 그 말을 할 때 이모는 내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때 이모는 예술을 앞두고 있었다. 이모는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면서 나보다 더 일찍 중학교 과정을 마쳤다. 잠을 줄여가면서 밤마다 숙제를 했고 메모장을 만들어서 단어장 공식 같은 걸 적어두고 외웠다. 하지만 내게 뭔가를 물어본 적은 없었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마무리할 때쯤 이모는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했다. 그해 겨울방학에 이모는 나를 남대문 시장에 데려갔다. 평일 오후였는데도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모는 매대에 놓인 물건들을 특유의 냉정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 이모는 어느 건물에 다다라서 거침없이 지하로 내려갔다. 작은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가게마다 물건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며 걸었다. 군복 가게, 속옷 가게, 주방용품 가게 등을 지나서 이모는 한 가게 앞에 멈춰섰다. 입구 주위로 물건이 쌓여 있어서 우리는 한 명씩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미제 과자 가게였다. 양철통과 종이 상자에 과자가 들어있었고 사탕과 젤리,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것이 쌓여 있었다. 그 물건들 한가운데 여든도 넘어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은 인상을 쓰고 우리를 바라보던 입을 열었다. 커피 줄까? 아니요, 방금 마셨어요. 밥은 먹었어요. 이모가 그렇게 말하고 노인 옆에 앉았고 나는 맞은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노인이 서랍에서 종이컵 2개를 꺼내더니 깡통에서 갈색 가루를 한 숟갈씩 떠서 넣었다. 베이지색 보온병의 동그란 뚜껑을 누르자 김과 함께 뜨거운 물이 나왔다. 노인은 티스푼으로 가루를 살살 저어서 나와 이모에게 건넸다. 핫초코였는데 스티로폼 같은 흰 알갱이가 둥둥 떠 있었다. 그거 마시멜로야. 먹으면 돼. 이모의 말을 듣고 나는 천천히 핫초코를 마셨다. 뜨겁고 달고 진한 맛이 났다. 내가 지금껏 먹어본 핫초코 중에 가장 맛있었다. 노인은 나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내가 컵을 비우자 매대 위에 과자 상자 하나를 뜯어서 내밀었다. 커다란 설탕 알갱이가 박힌 버터 과자였는데 한 입 베어 물자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진한 맛이 났다. 그래서 넌 어떻게 사는데? 잘 살죠. 먹고 살 돈은 좀 있나? 그럼요, 넉넉하죠. 얘는 누군데? 노인이 턱으로 나를 가리켰다. 제 동생 숙경이 기억나시죠?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노인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걔 딸이에요. 똑똑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나는 애예요. 그래?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이모에게 사탕을 건넸다. 이모는 사탕을 입에 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모에게 익숙한 것 같았지만 편안해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옆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가게에 걸린 간판을 확인했다. 레인보우 캔디라는 상호가 적혀 있었다. 노인은 두리번거리면서 물건들을 둘러봤다. 우리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갈게요. 이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노인이 손을 뻗어서 사탕과 초콜릿 같은 것들 비닐봉지에 담았다. 가져가. 됐어요.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니고 이만 썩지. 그러자 노인도 더는 권유하지 않았다. 또 놀러와 계세요. 이모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걷기 시작했다. 나는 이모가 그 가게에서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느꼈음을 알았다.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시 1층으로 올라왔다. 이모가 잠깐 쉬었다 가자며 로맨스라는 이름의 커피숍을 들어갔다. 이모는 내게 바나나 주스를 시켜주고 자기는 생강차를 시켰다. 차가 나왔는데도 이모는 눈을 감고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잠깐 잠이 들었던 것도 같았다.
"아까 그 할머니 누구야?" 나는 눈을 감고 있는 이모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 가게 주인." "아니 이모랑 무슨 사이냐고." "내가 예전에 일하던 가게 사장이야." 그렇게 말하고 이모가 눈을 떴다. "이모가 거기서 일했던 거야?" "응. 예전에 규모가 더 컸었어. 미군 부대에서 떼와서 대량으로 파는 것도 많았고." "얼마나 일했어?" "숙경이가 좀 크고 나서부터 나갔으니까 한 15년쯤 정신없을 때였어. 장사가 워낙 잘 되기도 했고." 이모가 그런 식으로나마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이었다.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면서도 내가 자기 덕에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지. 내가 참 싫어했어, 그 사람. 이모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노인이 화장실도 못 가게 해서 매번 오줌을 참다가 방광염에 걸렸던 일, 연속 근무를 하면서도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던 일, 가게에 따라온 7살짜리 엄마에게 노인이 싸구려 사탕 하나도 쥐어주지 않았던 일, 과자 상자에 얹은 엄마의 손을 먼지떨이로 탁 쳤던 일. 그때야 다 그랬지만 다 그랬던 건 아니야.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씁쓸하게 웃었다. 이모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말하다가도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면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이모는 남대문에 오면 그 가게에 가서 여전히 노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했다. 자기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나쁜 버릇 같은 거라고. 하지만 가게 안까지 들어간 건 오랜만이라고 했다. 이모는 그 이야기를 아이가 아니라 어른에게 하는 것처럼 내게 했다. 나를 꼭 자신과 같은 어른이 되어주는 것 같았다. "오늘은 왜 들어갔어?" "널 자랑하고 싶었나 보지."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어깨를 으쓱 올렸다. "날 뭘 자랑해." 그렇게 말하자 이모는 날 가만히 바라봤다. 나는 이모의 시선을 못 본 척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흐린 하늘 아래로 오토바이들이 소리를 내며 질주하고 있었다. 그 겨울에 아빠는 이미 1년간 일을 놓은 상태였다. 엄마는 퇴근하고 쉬지도 못했고 이모와 함께 저녁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다. 엄마, 이모는 예전보다도 더 집안일에 힘을 쏟고 아빠의 눈치를 살폈다. 이런 때일수록 남자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돼. 엄마는 종종 그런 말을 하곤 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빠를 향한 이모의 태도에는 언제나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아빠가 한 회사에 오래 다니지 못하고 실직과 구직을 반복하는 동안에도 어느 순간 사업을 시작한 아빠가 그토록 많은 실패를 하고 엄마가 받은 유산마저 날린 후에도, 그리고 길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모는 아빠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 존경심의 바탕에는 아빠가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있었다. 반면 이모를 대하는 아빠의 태도는 달랐다. 아빠는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깍듯했다. 고작 한두 살 많은 아저씨들에게도 형님, 선생님 했고 그들의 아내들에게도 형수님, 사모님 하면서 정중히 대했다. 이모는 아빠보다 17살이 많았다. 하지만 이모를 대하는 아빠의 태도는 에는 늘 옅은 무시가 깔려 있었다. 그 즈음 아빠와 함께 상가를 앞을 지나가던 계단 청소를 하는 사람을 봤다. 이모 또래 여성이었는데 허리를 구부린 채 솔로 계단을 하나하나 문질러 닦고 있었다. "저건 건물주 문제야. 계단이 뭐라고 어르신이 일일이 닦게 하냐." 아빠는 혀를 차며 말했다. 집안에는 숟가락 하나도 자기 손으로 챙기지 않으면서, 엄마나 이모가 집에 없으면 밥통에 밥이 있어도 상을 차리지 않으면서 늘 누군가 닦아 놓은 변기를 사용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말했다. 쪼그리고 앉아 바닥을 걸레질하는 이모를 멀뚱히 바라보는 아빠의 얼굴이 떠올라서 나는 마음이 차가워졌다. 이모와 아빠는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크게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두 사람 사이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흘렀다. 말싸움을 하거나 대놓고 분위기가 적대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대화에서 나는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챌 수밖에 없었다. 그날은 중간고사가 끝난 18살의 봄이었다. 1월 저녁이었고 우리는 평상시처럼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술을 즐기지도 잘하지도 못했던 아빠가 그나마 소주를 마시던 기억이 난다. 식사가 다 끝나갈 무렵 이모가 맞은편에 앉은 나를 보더니 입을 열었다. "희진이 있는 데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언니, 이제는 내가 이 집을 나갈 때 된 것 같아." 이모가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희진이 방학 시작할 쯤 이사할게." "그게 무슨 말이야? 이모가 어디가?" 이모가 무슨 말을 하려는데 아빠가 끼어들었다. "그래요. 처형 가세요. 언제까지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어른들끼리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왔다는 걸 알아챌 수 있었다. "언니,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충동적인 결심 아니야.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모두요?" 아빠가 이모에게 되물었다. 처형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생각하시는 분인지 몰랐네요. "여보."
아빠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저는요, 처형이 어려웠을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감사라도 해야 하는 건가? 날 걷어 먹여줬다고? 언니, 날 염치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말게. 그런 적 없습니다. 처형은 그저 당신 이제 그만해요. 처형은 그저 냉정한 사람일 뿐이지요. 하나뿐인 동생이 도와달라고 해도 뿌리칠 수 있는 처형이 그때 조금만 도와줬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모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아빠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식탁에 기대어 앉았고 엄마는 물끄러미 벽 쪽을 바라봤다. 나는 그때까지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서로의 바닥을 보이며 싸우는 모습을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로 설거짓거리를 싱크대로 가져간 뒤 자리를 치웠다. 엄마 설거지를 마치고는 평소처럼 숙제를 했다. 어른들 사이의 긴장감이 너무 높아서 내가 끼어들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어쩐지 전날의 갈등이 일시적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모는 어쩌면 자신을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나는 이모를 따라다니며 부채기 시작했다. 이모 왜 그러는 거야? 왜 계속 같이 살 수 없는 건데? 이모 없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번 하지 않고 이럴 수 있어? 그때의 나는 이모, 그때의 나는 내가 이모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모는 나를 설득하지도 달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모가 떠나기 며칠 전 물건들을 정리하는 이모에게 이모는 내가 안중에도 없어라고 화를 냈을 때 이모는 어느 때보다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달래지는 건 없어.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짐을 쌌다. 속 시원하겠네. 이제 조카 키우는 짐 덜어서. 아니야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한 말이었다. 그래,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려고. 이모가 나를 똑바로 보고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내 방으로 가. 나가라는 손짓을 하며 이모가 말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울면서 이모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결코 이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 이 순간 이모에게 느끼는 증오심을 조금도 버리지 않고 간직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하고 또 약속했다. 이모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이모가 죽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라면 저렇게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사라지는 편이 낫다. 요즘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종종 놀라곤 한다. 40년 동안 자주 사용한 얼굴 근육은 나를 이모와 비슷한 종류의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얼굴이 말해주는 그대로 나는 완고한 어른이 되었다. 엄마는 이모가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성북구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곳에 하숙을 쳐서 젊은 학생들이 3명 정도 된다고 했다. 엄마는 이모가 아빠 사업에 돈을 보태지 않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모가 집도 있고 노년에 돈벌이도 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엄마는 이모가 우리와 떨어져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존중해야 한다고 내게 말했다. 이모가 떠난 방에는 김치 냉장고가 들어갔고 당분주 병들과 청소기, 잡동사니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모의 손이 닿지 않은 집안은 더러워졌다. 곳곳에 뿌옇게 먼지가 앉았고 욕조에는 분홍색 물때가 꼈다. 아빠의 오줌 자국이 변기 커버에 그대로 말라붙어 있을 때도 있었다. 그 즈음 엄마는 내게 핸드폰을 사줬다. 엄마는 야근한 날이며 아빠 밥상을 차리라고 문자를 보냈다. 나는 엉성한 솜씨로나마 계란말이를 하고 엄마가 끓여놓은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서 밥상을 차렸다. 아빠는 밥을 먹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다 먹고 나서는 아무것도 치우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 일들에 나는 점점 지쳐갔다. 나는 더는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도 아니었지만 온전히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아무도 나를 포함한 누구도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달라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무엇을 하든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울 거라는 확신만 들었다. 나는 일평생 이모의 짐이자 장애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이모는 어려서부터 내가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이모는 그 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이모는 끝까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모가 내게서 봤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것이 내게는 무엇보다도 큰 공포였다는 사실을 이모는 종종 내가 너라면 이라고 말을 꺼내고는 끝까지 잊지 못했다. 그 목소리에는 옅은 분노와 함께 어떤 질투가 담겨 있었다. 이모가 떠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13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다. 32평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메워야 할 구멍이 생긴 것이다. 이모 방에 있던 커다란 장롱은 우리의 새 집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내 침대도 김치 냉장고도 거실 소파도 마호가니 식탁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나는 현관앞 작은 방을 썼고 엄마 아빠는 거실과 현관복도 사이에 미닫이 문을 닫아 거실을 방처럼 사용했다. 엄마의 인내심이 무너져 내린 시점도 그때였던 것 같다.
엄마 아빠는 그 무렵부터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았고 아빠는 자주 집을 비웠다. 나는 엄마 아빠를 차라리 헤어지기를 바랬지만 두 사람의 이혼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내가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중 공군 사관학교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 어려서부터 하늘을 나는 것들을 동경했고 가슴이 답답할 때는 새가 되어 날아다니는 상상을 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때의 나에게는 등록금도 필요 없고 품위 유지비까지 나온다는 말이 유일한 희망으로 다가왔다. 나는 안정과 독립에 대한 갈급함으로 입시에 매진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나를 몰아세우자 놀랍게도 나를 아프게 하는 생각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건 과학적으로 귀를 막으면서 진짜 문제들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었지만 당시에 나는 내가 꽤 잘 해내고 있다고 믿었다.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나는 노트에 결심을 적어 놓았다. 사관생도가 될 것, 군인이 될 것,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나약함과 싸워 이길 것. 절제할 것, 사람에게 기대거나 기대하지 않을 것, 자신에게 누구보다도 엄격할 것. 사관학교에 들어간 후 나는 사관생도가 될 것이라고 쓴 문장을 줄을 그었다. 그리고 다른 문장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아침마다 속으로 되뇌었다. 집을 벗어나고 싶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걱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나는 오래 믿어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에 그런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생도 시절에 나는 그저 가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만 훈련을 받지 않았다. 내 수준에서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스스로에게 요구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기분이 좋았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간다는 고향감에는 중독성이 있었다. 훈련을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는 동기들의 모습이 거슬리기도 했다. 나는 아무 데서나 눈물을 보이고 하소연하는 동기들을 멀리했다. 그런 나약함이 꼭 내게 전염될 것 같아서 두려웠다. 나는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누구에게나 결코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해야 했으며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100%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했다. 그래야만 겨우 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다. 군인은 너 같은 애들이 되는 건가 봐. 1학년을 마치고 자퇴를 결정한 동기가 방을 빼며 말했다. 나 같은 애들? 나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 애는 말을 이었다. 너도 감정이라는 게 있어? 성공하겠지. 넌 그래도 난 나처럼 살고 싶진 않아. 넌 그래도 난 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래? 나는 그렇게 답하고 자리를 떴다. 나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멋대로 나를 판단했다고 분노하면서도 나는 그의 말에 마음을 다쳤다. 그 말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내가 의젓하게 내 길을 찾아가서 기쁘다고 했다. 내가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유순하게 사춘기를 넘겼다면서 다시 없을 효녀라고 했다. 그런 인정을 받으며 기쁠 거라고 상상했던 적도 있었지만 정작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저 공허하기만 했다. 내가 다른 모습이었다면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큰 실패를 했다면 엄마가 실망했으리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간신히 그 실망을 비켜간 것이다. 돌아보면 그 시절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나의 공포와 분노를 마주하는 일이었다. 그러지 않기 위해 나는 쉽게 겁내지 않고 사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모와 만나지 않고 지냈던 그 시절에 나는 자주 이모를 떠올렸다. 처음으로 를 조종한 날, 높은 고도의 비행에 성공한 날, 근무지 부대로 이사를 간 날, 깊은 잠에서 문득 깨어나는 순간들마다 나는 이모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모 이 정도면 만족해? 세수한 뒤 수건으로 얼굴에 물기를 닦고 거울을 보면 그곳에 이모와 닮은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25 공군 소위로 인간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나는 애써 조정해 놓은 마음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다. 자주 악몽을 꿨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났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에 더 괴로웠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당시에 나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 있었던 것 같다. 자다 깨기를 반 자다 깨다를 반복했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누군가 실수를 어깨를 치고 가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다. 그 시기에 이모를 다시 만났다. 이모를 보지 못한 7년 동안 나는 이모를 향한 그리움을 조금씩 지어갔다. 이모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영문도 모르는 채로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몇몇 사건들처럼 그건 가슴 아픈 체념이었다. 그래서 이모가 나를 찾아오겠다고 전화했을 때 나는 반가움보다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를 대하는 이모에 대한 미움을 먼저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모를 만나기로 한 날 한판주의보가 내렸다. 운전해서 터미널에 마중을 가는데 차가 흔들릴 정도로 강풍이 불어왔고 창밖으로 보이는 호수는 얼어붙어 있었다. 날씨 때문이었는지 이모가 탄 시외버스는 30분을 연착했다. 이모는 다른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에 마지막으로 버스에서 내렸다. 이모는 겨울마다 입던 회색 헤리몬 코트를 입고 있었다. 옷이 조금 커 보였는데 몸집이 작아져서 그런 것 같았다.
이모는 내 기억보다도 더 작아 보였다. 그렇게 작은 노인이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씨에 얇고 낡은 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모와 가까워질수록 이모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일었다. 나는 내색하지 않고 이모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다. 이모는 내 손을 마주 잡았다가 곧 놓았다. 따뜻한 버스에서 나왔는데도 이모의 손은 밖에 있던 나보다 더 차가웠다. 오느라 고생 많았어. 차로 가자. 나는 그렇게 말하고 이모의 코트를 잡아 끌었다. 이모는 별말 없이 나를 따라와 차에 올라탔다. 나는 히터를 켜고 뒷자리에서 담요를 가져와 이모의 무릎 위에 덮어줬다. 그런 동안 이모는 천천히 차 내부를 둘러보고 있었다. 하필이면 오늘이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래. 추워야 겨울이지. 이모가 그렇게 답하고 마른 기침을 했다. 나는 조수석 서랍에서 핫팩 2개를 꺼내 이모에게 건넸다. 이모는 아무 말 없이 핫팩을 받아서 두 손에 꼭 쥐었다. 이모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자세히 뜯어보지 않아도 이모의 얼굴에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흔적이 선명했다. 차는 천천히 터미널을 빠져나갔다. 이모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라디오를 틀자 이모는 시끄럽다면서 꺼달라고 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얼마 안 돼 우리는 변덕스러운 날씨와 물가, 내가 사는 PC에 대한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칼국수 집으로 향했다. 그런 잡담을 나누면서도 대화가 계속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호수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가까운 테이블에 젊은 남자 넷이 앉아서 파전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오후 1시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빈 소주병이 가득했고 모두 기분이 좋은지 목소리가 컸다. 이, 이모는 인상을 쓰며 그쪽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우린 별다른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얼어붙은 호수와 바람이 불 때마다 요란하게 흔들리는 빈 나뭇가지들. 팥칼국수가 나오자 이모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휘 젓더니 국물을 너무 국물이 너무 묽다고 소리내어 불평했다. 나는 대꾸하지 않은 채 국수를 먹었다. 이모의 불평과 다르게 국물은 적당히 되직했고 면도 쫄깃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팥칼국수 집이었으니까. 하지만 얼마 먹지 않았는데도 더 들어가지 않아서 나는 젓가락을 내려놨다. 우풍이 불어서 발이 시렸다. 그렇게 안 먹고서야 기운이 나냐? 아침 많이 먹어서 그래. 넌 거짓말 참 어설프게 해. 왜 그런데?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놓았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별것도 아닌 거야. 이모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답했다.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로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이모는 항상 그런 식으로 굴었다. 그걸 잘 알면서 나는 뭘 기대했던 걸까? 한 번쯤은 내가 던진 공을 받아주기를 바랬던 걸까? 그럴수록 이모는 공을 더 세게 쳐내고 난 그 공에 맞을 텐데도 이모가 어떤 사람인지 는 잘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맞아, 별것도 아닌 거야. 근데 이모, 그 말은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모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가 꼭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묵은 상처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런 순간의 감정을 나는 잊고 있었다.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면서 내가 이모와 비슷한 환경에 놓였다면 이모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이모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것이 이모에 대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모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공감조차도 하지 않으려 했다. 최소한의 노력조차 않았다. 나는 다시 냉정한 이모 앞에서 선 7살짜리 아이가 된 것 같았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목을 타고 올라왔다. 너 여전하구나. 이모가 그렇게 말하고 한숨을 쉬었다. 내가 뭘. 이모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 이모를 보며 나는 재빨리 마음을 닫았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도록 마음을 닫는 일이 내 주특기였으니까. 우리는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하겠다는 이모를 만류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모는 서울도 아니면서 무슨 팥칼국수 가격이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익숙한 이모의 모습이었지만 그날따라 견딜 수 없었다. 우리는 찻집으로 이동해서 대면대면하게 앉아 있었다. 망설이다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묻자 우리는 찻집으로 이동해서 대면대면하게 앉아 있었다. 망설이다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묻자 이모는 자기 집에 사는 학생들을 얘기하며 칭찬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동네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슈퍼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술이나 마시고 기본 상식을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나는 별다른 대답 없이 이모의 말을 들으면서 익숙한 거부감을 느꼈다. 그런 이모는 얼마나 유식하고 얼마나 잘났는데 그러고는 이모에게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에 곧바로 죄책감을 느꼈다. 터미널로 돌아가는 길에 강풍이 더 심하게 몰아쳤다. 차가 흔들리자 이모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시내에 가까워졌을 때 이모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비행기 어디까지 몰아가는지 궁금하네.
알래스카. 거기가 어딘데? 미국. 미국? 이모는 작은 목소리로 내 말을 따라하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풍절음이 찾아들자 이모는 다시 입을 열었다. 처음에 내가 군인 된다고 들었을 때 중간에 간둘 줄 알았다. 내가 마음이 여리잖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너 어릴 땐 내 마음 여린 게 그렇게 불안해서 고치려고 했어. 그럼 성공했네. 나 마음이 돌이 됐거든. 예보에 없던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나는 와이파를 켜고 속도를 줄였다. 오늘 널 보니까 알겠더라. 천성은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잘 살 수 있는 거야. 아무나 비행기를 못 나. 그것도 미국까지 대단한 일이지. 이모가 용기를 내서 말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았다. 이모는 칭찬하는 법을 몰랐으니까. 이모가 남들 앞에서 나를 자랑한 적은 있지만 내게 직접 칭찬을 해준 적은 거의 없었다. 엄마나 아빠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의 표시로 나를 깎아내릴 때면 이모는 필사적으로 내 장점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이모의 마음을 알았다. 이모가 사실은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대견스러워 한다는 걸. 직접적인 칭찬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해지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이모가 그렇게 말하자 목이 메었다. 눈발이 점점 더 거세져서 터미널에 도착할 즈음에는 눈앞이 온통 하였다. 주차하고 차에서 장우산을 꺼내 이모와 함께 섰다. 우산 안에 나란히 붙어 있으니 이모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느껴졌다. 차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이모에게 우산을 건넸다. 가져가. 노란 바탕에 흰 물방 무늬가 그려진 우산이었다. 우산이 참 요란도 하다. 이모는 그렇게 말하면서 우산을 받았다. 그리고 밤에 검은 우산을 쓰지 마. 이모 보이지 않아서 차에 치일 수 있어. 걱정도 셌다. 제발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게 한 손을 내밀었다. 이모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이모가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터미널 밖으로 나왔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눈발이 점점 더 거세졌다. 커다란 눈송이가 쏟아져 내려서 시야가 온통 환했다. 이모, 나는 마음속으로 이모를 불러보았다. 이모는 내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날 나는 이모의 얼굴에서 나의 모습을 봤다. 까다롭고 기준이 높은 그래서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웃음에 인색한 얼굴을. 이모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성인이 된 이후로 느꼈던 내 마음을 선선히 인정했다. 내가 거듭해서 이모와 비슷한 표정을 짓고 결국 비슷한 주름을 얼굴에 새기면서 싫어하는 것들의 목록만 늘어가는 인간이 될까 봐. 자기 상처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의 상처는 무시하고 별것도 아니라고 얕잡아 보는 편협하고 어두운 인간이 될까 봐 겁이 났다는 사실을. 하지만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마에 떨어진 차가운 눈송이가 곧 물방울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모는 79에 뇌졸중을 앓았다. 몸을 움직이고 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머릿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했다. 마지막 5년 동안 이모는 말을 아주 느리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엄마는 이모가 쓰러진 직후에 이모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가 엄마 아빠의 공식적인 별거가 시작된 시점이었다. 엄마는 통화할 때마다 이모를 바꿔줬고 이모는 늘 비슷한 말을 했다. 희진아 그렇게 부르고 뜸을 들이다가 끊어 읽던 말을 이었다. 밥 잘 먹어라. 희진아 비행기 조심해라. 7년 만에 다시 만난 이후로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은 얼굴을 보고 지냈고 엄마가 이모네 집에 들어간 이후로는 그전보다 자주 보게 됐다. 15년 동안 나는 이모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왔다. 일평생 그토록 개를 싫어하던 이모는 67의 군밤이라는 이름의 개를 키우기 시작했다. 언젠가 이모와 군밤이와 같이 산책을 하기로 했는데 나는 이모가 누군가를 그토록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다. 이모는 어려서 아버지가 장터에서 강아지를 사와 키운 뒤 다 자라면 개장수에게 파는 일을 반복했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그래서 개가 싫었다고 꼴도 보기 싫었다고. 비가 오는 날 대문이 열려 집마당으로 들어와 떨고 있는 군밤이를 봤을 때도 무척이나 화가 났지만 하숙생들의 부탁으로 며칠만 데리고 있기로 한 거였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모는 군밤이와 12년을 함께했고 군밤이가 죽을 때는 처음처럼 내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처음으로 내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이모가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탄 것도 군밤이를 키우고 몇 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이모는 검정고시 학원에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 73살에 후쿠오카로 패키지 여행을 갔다. 그 여행을 계기로 이모는 캄보디아와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 이모의 마지막 여행지는 미국이었다. 이모는 LA를 거쳐 그랜드 캐니언으로 갔다. 사진 속에서 이모는 활짝 웃고 있는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대협곡 위에 서서 혼자 인상을 쓰고 있었다. 이모는 칭찬받는 걸 어색해했다. 언젠가 이모는 취향이 좋잖아 라고 말하자 이모는 내 눈길을 피하며 부끄러워했다. 그거 알아 이모?
난 이모가 죽기를 바랐던 적도 있었어. 그런 말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던 이모였다. 이모는 칭찬을 들을 때면 매번 쥐구멍을 찾는 표정을 지었다. 노년에 조금은 편안해진 듯 보였던 이모는 뇌졸중을 앓은 이후로 더 괴팍해졌다. 대개혁센터에서 다른 노인과 사소한 시비 끝에 몸싸움을 할 정도였다. 먼저 싸움을 건 쪽은 이모였지만 상대 노인에게 일방적으로 맞다가 사람들이 말리러 오고서야 끝났다고 했다. 이모는 쇠약해지고 거칠어지면서 동시에 종종 아이처럼 해맑아지곤 했다. 누군가 오래 쳐두었던 암막 커튼을 걷은 것처럼 냉담하던 이모의 얼굴에서 환한 웃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틀니를 빼놓고 웃을 때면 아직 치아가 나지 않은 갓난쟁이처럼 보였다. 이모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이처럼 웃다가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면서 노여워했다. 멍하니 드라마를 보고 있는 이모에게 무슨 내용인지 물으면 몰라 하고 빙긋 웃었다. 집에 찾아가며 나를 보고 놀라고 반가운 듯 환히 웃으며 한 손을 내밀었다. 이모의 손은 크고 딱딱하고 차가웠다. 내가 곁에 가서 앉으면 손을 놓지 않고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휴가를 내고 이모네 집에서 며칠 지낸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10년 차 조종사였는데 그의 봄에 동기 한 명이 이르게 세상을 떠났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끝없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건 한 번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오래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방화문을 닫듯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나는 언제나 내 마음의 불길로부터 안전했다. 하지만 그해 봄에는 그 문이 더는 내 힘으로 닫히지 않았다. 슬프다거나 괴롭다는 감정보다도 내 마음 하나 제대로 조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먼저 일었다. 처음에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으니까 책을 읽고 산책하고 샤워를 하고 음악을 듣고 운전하고 수영하고 일에 몰두하고 심호흡을 하고 일기를 써도 그렇게 내 마음을 정상화할 수 있는 모든 버튼을 누르고 조종간을 건드려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마침내 내가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마음은 한밤중에 전수한 헛간처럼 무너져 내렸다.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그럴 만하다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이모의 집은 길가에 있어서 한밤중이면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곁에 누운 엄마가 큰 소리로 코까지 골기 시작해서 나는 이불과 베개를 가지고 거실로 갔다. 가로등 불빛이 거실에 그대로 내려와서 밤인데도 시야가 환했고 창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나는 모로 누워서 눈을 감은 채 눈물을 참고 있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추워 거 바람. 눈을 떠보니 잠옷바람에 패딩 조끼를 입은 이모가 구부정하게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베개를 챙겨서 이모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모는 손바닥으로 서랍장을 짚고 다시 바닥을 짚으면서 천천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이불을 들어 올리고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불 안은 이모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요즘에는 이렇게 좋은 목화섬이 없지. 겨울 이불을 꺼낼 때마다 그런 말을 하던 이모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내게는 그저 무겁게만 느껴지던 이불이었다. 우리는 서로 마주 본 채로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이불 안에 누워 있었다. 이모의 손미불은 어른이 된 내게도 여전히 무거웠다. 아픈 뒤로 이모는 염색하지 않은 흰 머리카락을 짧게 깎아 유지했다. 눈꺼풀이 내려와서 원래도 작은 눈이 더 작아 보였다. 인중이 길어지고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다. 노화의 일반적인 특징일 텐데 마치 이모의 고유한 개성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졌다. 이모가 이런 노인이 될 줄은 몰랐는데 예전의 기세로 봐서는 여든이 넘어서도 젊은이처럼 기운이 넘칠 것 같았는데 언제 이렇게 늙었어? 내 말에 이모는 활짝 웃었다. 진짜 웃겨. 그렇게 말하는데 목이 메었다. 이모가 그런 내 감정을 알아차릴까 봐 두려워서 나는 눈을 감았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눈을 뜨니 어둠 속에서 이모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희진이. 이모가 작게 내 이름을 불렀다. 우리 희진이.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비볐다. 추워. 춥다고? 너가 추워. 하나도 안 추워. 그러자 이모는 천천히 내 곁으로 와서 손바닥으로 내 등을 두드렸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안간히 웃었다. 세상에 단 한 명,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언제나 이모였으니까. 그건 내 자존심이자 이모에 대한 예의이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는 고르게 숨을 내쉬면서 잠이 들었다. 이모가 떠난 새벽에 나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강풍이 부는 소리가 요란했다. 시간은 3시 50분이었다. 나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 침대 위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울렸다.
누구에게서 온 전화인지, 어떤 용건인지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이모의 영정 사진은 10년도 더 전에 찍은 것처럼 보였다. 이모는 그 사진 속에서도 고집스럽게 얇고 낡은 그 겨울 코트를 입고 건조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었다.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사진 속 이모가 나를 보며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 이모?" 이모는 내가 여린 탓에 함부로 대우받고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이모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모는 자기 자신을 대하던 나를 대했을 것이다. 나는 이모의 사진 앞에서 2번 절을 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발인이 끝나고 이모의 집에 찾아갔다. 방문을 열자 창문 아래 책장 하나가 보였다. 책상 위에는 돋보기를 넣어둔 안경집과 금강경과 함께 표면이 마른 귤 반쪽과 플러스펜 한 자루, 그리고 조선간장 하나, 얼갈이 한 단, 설탕 1kg라고 큼지막하게 쓴 종이가 놓여 있었다. 넓은 소쿠리에 귤껍질을 널어 놓아서 온 방에 귤냄새가 은은히 풍겼다. 나는 이모의 이불과 요를 개켜서 책상 옆에 놓고 그 위에 한참 앉아 있었다. 옷걸이에 덩그러니 걸려있는 이모의 겨울 코트가 보였다. 코트는 두께가 얇아져 있었고 체크 무늬 안감 또한 군데군데 해져 있었다. 나는 코트를 접어서 종이 가방에 넣고 그 옆에 걸린 이모의 목도리도 같이 챙겼다. 검은색 터들넥 스웨터와 패딩 조끼, 크림색 라운드 넥 스웨터를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봤다. 하나 같은 낡은 옷이었다. 후드가 달린 자주색 패딩 코트는 이모가 세약해진 후에 엄마가 사준 옷이었다. 이모는 그런 흉한 옷을 입어야 하는 자신이 처지를 한탄하곤 했다. 이모의 방에는 옷장이 없었다. 행거에 걸린 겉옷 몇 벌, 3단짜리 원목 서랍장에 들어있는 옷과 속옷, 잠옷 몇 벌이 전부였다. 우리와 같이 살 때 이모의 방에 있던 커다란 장롱이 떠올랐다. 그 안에는 온 식구들의 옷과 사철 이불이 들어있었다. 정작 자신에게는 필요도 없는 커다란 농장을 곁에 두고 그 작은 방에서 이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지만 이모는 한 번도 그 장롱에 대해 자신의 작은 방에 대해 나를 키우고 살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대해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모가 품위를 지키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이모를 은근히 무시하고 하대하는 아빠의 모습에 분노하면서도 나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은 언제나 이모를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뭐라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군다고 삐딱하게 바라봤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모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내 모습을 부정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모의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들을 만지면서 나는 그것 또한 나의 모습임을 인정했다. 그러한 판단이 이모라는 사람의 진실과는 무관하다는 사실도. 엄마에게 이모는 책임감이 강하고 엄격한 언니였고, 아빠에게 이모는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도와주지 않는 냉정한 사람이었다. 데이케어 센터의 복지사는 이모가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 한 번씩 화를 내는 충동적인 성격의 노인이라고 말했다. 그 모든 평가와 판단을 모두 모은다고 해도 그것이 이모라는 사람의 진실에 닿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부대로 돌아와 이모의 코트와 목도리를 소각장에 넣고 휘발유를 부었다. 검은 연기가 치솟는 동안 나는 내가 그곳에서 소리 없이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언젠가 이모에게 왜 나를 데리고 옛 일터에 갔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이모는 뜬금없이 내가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이모가 그렇게 믿고 있기를 바란다. 나의 삶이 성공적이라고, 자신의 상관은 다르다고,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어지기를 안심하기를. 나는 전역한 후 민간 항공사에 취업했다. 김포공항에 착륙할 때면 비행기는 내가 어린 시절 살던 동네를 지나간다. 아주 빠르게 그곳을 지나면서 나는 어쩌면 그곳에 이모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곤 한다. 이모는 내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한참 동안 응시한 뒤 자기 곁에 있는 어린 나에게 다시 가던 길을 가자고 손짓한다. 그러면 어린 나는 이모의 손을 잡고서 이모를 나의 조종실로 이끌어서는 내가 조종실에서 봤던 가장 아름다운 하늘을 모아 이모에게 보여준다. 꼭 조명등처럼 가까이 보이는 둥근 달, 분홍빛과 에메랄드빛이 섞인 오로라, 동쪽 하늘에 금성이 반짝 뜬 순간, 해가 뜨고 질 때 하늘이 보여주는 온갖 빛깔들을. 이모도 조종해 볼래? 내가 물으면 이모는 망설임 없이 조종관을 잡고 높은 곳으로 끊임없이 올라간다. 성층권을 통과하고 중간권과 열견을 지나 마침내
대기권을 벗어나 우리는 그곳에서 지구의 궤도를 빙빙 돌며 별들을 구경한다. 그리고 이모는 내게 손을 흔든다. 구경 한번 잘했네. 이제 갈게. 너는 다시 내려가. 가서 나 보란 듯이 잘 살아. 옛날 사람들은 하늘 위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했다. 밤하늘의 별빛들을 보고 하늘의 구멍을 뚫어 지상의 인간들을 바라보는 저 너머 누군가의 눈빛이라고 믿기도 했다. 그들에게 별빛은 신의 눈빛이거나 더는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존재들의 시선이었다. 밤하늘을 할 때면 검은 하늘을 날아가고 있을 때면 나는 종종 멀리서 나를 바라보는 이모를 느낀다. 이모의 시선은 조종실 너머에 비행기 너머에 밤하늘과 대기 너머에 있다. 희박한 공기와 낮은 온도, 여러 층을 올라가면 더욱 사라지는 대기와 우주 공간의 시작. 내가 아는 하늘은 그런 것이지만 그런 순간에 나는 문득 옛날 사람들의 믿음을 떠올린다. 환한 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만 지상에 닿는 저 너머의 눈빛이 있다는 믿음을 말이다.